마침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가 해냈어. 난 정말 대단해. 라고 말했는가? 아니면 곧바로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라며 당신의 성취를 폄하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는가? 완벽이라는 것은 쫓아야 한다고 주입된 하나의 신기루일 뿐이며 당신은 자꾸만 그것에 속아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에 휘말리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 지은이 마이클 투히그, 클라리사 옹, 옮기니 이진, 발행 수호서재, 발행일 2023년 4월 12일입니다. 당신은 성취와 자기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가? 실수와 실패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가? 완벽주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높은 생산성, 그에 따르는 보상과 충족감을 얻는 적응적 완벽주의가 있는 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늘 긴장하고 스스로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인간관계를 망치고 상습적으로 일을 미루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질책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불안, 걱정, 우울,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불안장애와 강박장애를 연구하는 임상심리학자인 두 저자는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수 있는 10가지 심리학 기술들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규정짓는 완벽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삶을 더욱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관점과 태도를 이 책을 통해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완벽주의, 언제나 지는 게임. 완벽주의의 뿌리.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이, 기필코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을 진행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 당신에겐 왜 그토록 어려운가? 아마도 불가능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에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기로 결정한 적도 없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로 결정한 적도 없을 것이다. 완벽주의는 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언제부터 당신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했을까? 완벽주의는 성장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마도 당신은 기대 수준이 높은 어른들 틈에서 자랐을 것이고 그들은 기대에 부응할 때에만 당신을 인정해 주었을 것이다. 학교 성적이 좋을 때에만 혹은 부모가 원하는 친구들을 사귀었을 경우에만 칭찬을 들었을 것이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틀에 맞추거나 그 이상을 해내야만 애정을 획득할 수 있다는 현실을 터득했을 것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 바로 사회적 인정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을 것이다. 반면 작은 실수들은 부각되거나 비난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이다. 완벽하거나 절대 실수하지 않아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똑똑한 당신은 아마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어쩌면 양육자들은 당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더 잘하고 더 노력해야만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어 당신이 무언가를 달성할 때마다 더 많은 걸 원했을 것이다. 당신이 학교 연극 공연에서 배역을 따내면 왜 주인공이 아니냐고 물었을 것이다. 첫 바이올린 연주를 마쳤을 때 박자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을 것이다. 가까스로 포핸드 기술을 습득하면 이제 백핸드를 연습할 때라고 부추겼을 것이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해야만 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며 자랐다면 아마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안 그러겠는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완벽해지는 것뿐인데
완벽해지는 순간 더 나아질 필요도, 마침내 더 이상 애쓸 필요도 없어질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어쩌면 당신은 이미 완벽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올해 달리기 경주에서 우승했고, 전 과목 A를 받았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학생이었을 것이다. 완벽하게 해내는 것에 익숙했고, 칭찬, 인기, 자부심과 같은 보상에도 익숙했을 것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완벽에 도달하기 힘들어지는 시점에 이르렀을 것이다. 동기들이 더 똑똑해졌고 과제는 더 복잡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삶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 생각했던 것처럼 혹은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다지 뛰어난 사람이 아니란 걸 깨달았을 것이다. 예전처럼 열심히 노력해도 최고가 되지 못하리란 걸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뭐하러 애를 쓰겠는가? 어차피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노력하다 실패하는 건 노력하지 않고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치스럽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안전한 길을 택하고 애쓰기를 멈추었다. 누구에게나 완벽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삶 깊숙이 파고들게 된 그들만의 사연이 있다. 앞서 설명한 것과 전혀 다른 사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연이건 완벽함은 격려되고 보상받는 반면 완벽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못마땅해 하거나 처벌받았을 확률이 높다. 그것이야말로 완벽주의적 세계관의 핵심 요소이다. 당신만의 고유한 사연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의 뿌리는 어떻게 생겼는가? 완벽주의는 오늘날 당신의 삶에 어떻게 파고들었는가? 당신만의 완벽주의 이야기를 노트에 적어보아라. 완벽이라는 신기루. 완벽은 실체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완벽에 도달하는 것이 이룰 수 있는 목표라면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렇지 않다. 완벽의 문제점은 그 어떤 것도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보는 데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언제나 결함, 실수, 실책이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완벽의 정의 자체도 끊임없이 변한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생각했던 완벽이라는 개념은 막상 그곳에 도달하면 달라진다. 따라서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코 잡을 수 없다. 마치 당신과 게임을 하는 상대가 당신이 앞설 때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다. 불공평하고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게임이다. 완벽주의의 변덕은 고통을 유발한다. 원대한 목표를 달성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아라. 처음에 당신이 설정한 그 목표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똑똑하고 강인한 사람만이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감히 달성할 수 없을 거라 여긴다. 목표는 장학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으며 턱걸이 기록일 수도 있다. 당신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그 목표만 달성하면 그동안 갈구했던 인정과 보상을 받게 되리라 생각한다. 어쩌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마침내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정대로 그 게임에서 이겼는가? 아니면 규칙이 바뀌었는가? 내가 해냈어. 난 정말 대단해. 라고 말했는가? 아니면 곧바로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라며 당신의 성취를 폄하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는가? 완벽이라는 것은 쫓아야 한다고 주입된 하나의 신기루일 뿐이며 당신은 자꾸만 그것에 속아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에 휘말리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다.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는 착각. 부적응적 완벽주의자의 이해. 예상대로 이 책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중심에는 혹독한 자기 비판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혹독한 자기 비판이란 그 누구에게도 한 적 없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퍼붓는 비판을 뜻한다.
넌 결코 잘할 수 없어. 있는 그대로의 널 받아줄 사람은 없어. 넌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실패자일 거야. 넌 문제가 있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실을 바꿀 순 없어. 자기 비판은 마치 무한 재생되는 인공지능 플레이리스트처럼 가장 깊은 내면의 불안을 학습하며 점점 더 악랄해진다. 선택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당신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배제하고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에 대한 진실로 고문한다. 자기 비판을 우리에게 덤비는 5살짜리 아이 정도로 가볍게 다룬다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비판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원칙, 기대, 기준을 엄수한다는 점이다. 항상 옳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야만 이를 넘긴다. 실수한다는 것은 곧 패배자임을 의미한다. 올바른 결정인 것이 확실할 때에만 행동을 취한다. 모든 일을 다 잘해야만 한다. 엄수한다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끼니를 거르고 잠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데이트, 운동, 취미 생활을 희생시켜서라도 모든 원칙을 지키고 기준에 맞춘다는 뜻이다. 원칙이나 기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곧 무능하고 한심하며 모자란 사람이라는 뜻이다. 원칙과 기준을 엄수하는 태도의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당신은 오직 질 뿐이다. 기준과 기대는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고 실수의 허용 범위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좁다. 상대는 중무장을 했고 당신은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전투에 갇혀 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세 번째 특징은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그 기준을 맞추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주관성을 자신이 실패했음을 납득시키는 데에 이용하곤 한다. 시한을 맞춘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었으니까. 훌륭한 평가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 사람들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니까. 완벽주의자는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했어도 그것을 성공으로 치지 않는다. 도달할 수 있었다면 그 목표는 애초부터 너무 쉬운 목표였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노력했던 적이 있다면 당신이 성공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돌이켜보기 바란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견고한 객관적 기준이 있었는가? 아니면 자신이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는 독단적 기준이었는가? 성공의 정의가 수시로 변하고 규칙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면 아무리 잘해도 당신은 결코 이길 수 없다. 완벽주의는 원칙과 논리를 이용하여 행동에 힘을 행사한다. 완벽주의는 무얼 해야만 하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알려준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수는 없다. 아무리 강력한 말이어도 아무리 소리가 커도 따라서 비학점을 받거나 오랫동안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면 인생이 끝장날 거라고 완벽주의가 협박해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마라. 대신 우리는 다음 3가지를 권한다. 첫째, 생각을 생각으로 여겨라. 생각은 생각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둘째, 사고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라.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건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뜻이. 셋째, 생각들이 하는 말을 고려하되 도움이 되는 것은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라. 논리에 맞고 진실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집중하면 완벽주의의 덫을 피할 수 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인가?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어떤 종류의 성취인가? 졸업, 아이를 낳은 것, 집을 산 것, 근사한 직장에 취직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별로 놀랍지 않다. 우리는 성공을 결과 중심으로 정의하도록 길들여졌고, 사회는 결과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직업 의식을 가졌다고 상을 받진 않는다. 이익을 창출하고 자산을 늘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상을 받는다. 그렇다면 당신 삶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무엇인가? 사회는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일 또한 알려준다. 학교를 중퇴한 것, 결혼하지 않은 것, 수입이 평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심리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 심지어 이상적인 목표를 좇는 것. 우리는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전하는 문화적 메시지 속의 연관성을 직관적으로 습득했다. 결국 끊임없이 둘 중 한 가지를 원하게 된다. 하나는 더 큰 성취와 더 많은 좋은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패를 피하는 것과 더 적은 나쁜 결과이다. 결과의 좋고 나쁨에만 집중하면 과정을 놓친다. 그러나 결과에 어떻게 도달하느냐는 중요하다. 지금 하는 일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더 많은 통제권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등산을 할 때에는 2시간 내로 등산을 끝내겠다는 목표보다 자연과 교감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더 쉽다. 당신의 통제권을 벗어난 변수들은 거의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산에서 발목을 접질릴 수도 있고, 먹구름이 밀려들 수도 있고, 야생동물을 만날 수도 있다.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당신 능력 밖의 일이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팀이 르브론 제임스를 데리고도 NBA 최종 결승전에서 패배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더구나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현재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당신은 과거의 성취를 회상하고 과거의 실패를 곱씹으며 미래를 걱정한다. 반면 머물고 있는 현재는 외면한다. 만약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만족감을 주었다면 삶은 온통 핑크빛일 것이다. 그러나 한번 솔직해져 보자. 당신의 삶은 언제 더 의미 있었는가? 결과에 집중했을 때인가? 과정에 집중했을 때인가? 관심의 기회비용. 과정이냐 결과이냐의 문제는 곧 주의 혹은 지향의 문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주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만약 인간의 주의력이 무한하다면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모든 일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식장 테이블 세팅이 엉망이라 속이 부글거려도 여전히 손녀딸의 결혼식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고 매 순간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에서 주의를 거두게 된다. 어린아이와 놀아줄 때를 상상해보라. 아이와 함께 블럭놀이를 할 수도 있고 걸음마를 연습할 수도 있고 숨바꼭질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에릭과 베티의 파티 초대장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당신의 주의는 아이와의 놀이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옮겨간다. 결국 아이를 혼자 놀게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에릭에게 문자를 한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적인 순간들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의 오묘한 표정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이가 처음으로 당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일 수도 있고 그 습관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음식 레시피에 집중하고 싶을 때나 배우자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어떤 일을 놓친다는 것은 그 일을 좋아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낯선 사람들과의 따분한 대화나 의미 없는 만남 따위를 놓친다고 말하진 않는다. 어떤 일은 놓쳐도 괜찮지만 어떤 일은 괜찮지 않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을 열어보는 것이라든가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것, 힘든 이별을 겪은 친구를 위로하는 것,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역사를 만드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놓칠 수 없다. 주의력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놓칠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당신이 기꺼이 놓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당신은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고 있다. 누구나 루브르 박물관에 가고 4,000m 고지에 오르고 농작물을 직접 키워 먹는 건 아니다.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정해져 있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소중한 에너지를 당신이 저지른 실수에, 돌이킬 수 없는 대화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쓰고 싶은가? 결혼 기념일의 저녁 식사에, 당신의 아이가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강아지와 함께 처음 산책을 나가는 순간에 쓰고 싶은가? 지난 한 주 동안 당신의 가치에 주의를 집중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아라. 어느 정도나 되는가? 당신이 원하는 숫자가 나왔는가? 마음 챙김 이해하기. 주의 집중은 마음 챙김의 일종인데 마음 챙김이라는 말은 대중문화 안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유의어로 쓰이기도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마음 챙김이 마음속 불빛에 경배하는 요가 강사의 잔잔한 목소리 혹은 잔잔한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진행되는 명상이라고 여긴다. 그런 것들도 분명히 마음 챙김의 한 부분이겠지만 넓은 의미의 마음 챙김은 의도성으로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깨어 있음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바에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다. 따라서 마음 챙김에는 단순히 마룻바닥에 앉아 30분 동안 호흡을 조절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문자 알림에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서 글을 읽는 것이고 음악을 백색 소음으로 여기지 않고 악기들의 연주를 감상하는 것이다. 피크닉 매트 위에 누워 땀이 난다고 투덜대기보다 따스한 햇살을 음미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자극에 주의를 집중할 때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 챙김을 다루다 보면 현재에 머무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과거를 곱씹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데에는 선수다. 마음 챙김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것이고 따라서 그 기술을 터득하면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자유형과 배영을 잘한다면 자유형과 배영을 계속 연습하는 것보다 저병을 배우는 것이 수영을 더 잘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다. 자유형과 배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단지 당신의 화살통에 화살을 하나 더 넣고 상황에 따라 어떤 화살을 쏠지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현재에 집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삶은 오직 현재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에 허비하는 모든 순간들은 곧 잃어버린 현재의 순간들이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선택한다는 것. 현재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면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나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했나로 옮겨가는 기술이다. 물론 사회는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사회가 결과 중심으로 성공을 정의하도록 몰아가더라도 무엇을 추구하며 살지는 여전히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당신에겐 성공의 개념을 과정 중심으로 정의할 능력이 있고 결과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주의력을 발휘해 과정을 향해 방향을 전환할 힘이 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특정한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때를 떠올려 보아라. 훌륭한 업무 실적 평가, 동료들의 인정, 깨끗한 집, 완벽하게 촉촉한 케이크, 흠집 하나 없는 가구를 사는 것. 결과에 집중하는 대신 지금 여기 머물기로 선택하고 가치를 실현한다고 상상해 보아라. 예를 들면 회의 도중 발언할 때마다 상사와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대신
서로의 관점을 나누며 협력하고 배우는 시간의 가치를 생각해 보라. 데이트 상대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걱정하는 대신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호기심에 이끌려 행동하는 가치를 생각해 보아라. 결과가 아닌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다. 삶에서 과정과 결과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맡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라. 과정을 중시했던 사례와 결과를 중시했던 사례 중 어느 쪽이 더 충족감을 주는가? 과정에 집중하라는 조언에 다소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건 불안한 일이니까. 당신의 이성이 온갖 말들을 떠들어댈 수도 있다. 남보다 앞설 동기를 잃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까 봐 두려워질 수도 있다. 원칙이나 꼬리표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도 할 것이다. 난 항상 최고가 되어야만 해. 늘 나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왔어. 무엇이든 다 괜찮다. 그저 그 모든 소용돌이를 알아차려라.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휘몰아치는 소용돌이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소용돌이 밖을 보아라. 마음의 무대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당신의 가치는 무슨 말을 하는가? 과정을 중시하라고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통제권 밖에 있는 결과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가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타인을 사랑과 연민으로 대할 수는 있다. 아이들이 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들기는 어렵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수는 있다. 스트레스 없는 휴가를 장담할 순 없지만 계획이 꼬였을 때 스스로에게 너그러울 수는 있다. 먼 훗날 당신의 묘비명에 어떤 글이 적히길 원하는가? 회사를 설립하고 수백만 달러를 벌고 2개의 박사 학위를 따고 10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적히고 싶은가?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포용적이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적히고 싶은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이 아닌 노력의 결과에만 집중하면 항상 무언가를 뒤쫓는 기분이 들고 과거 또는 미래의 주의가 갇혀 현재를 시야에서 놓치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삶이 일어나는 유일한 공간이다. 더구나 주의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안, 스트레스, 걱정에 사용하면 주의를 집중할 가치가 있는 다른 것들, 이를테면 당신이 좋아하는 일과 좋아하는 사람들을 놓치게 된다. 나를 돌보는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곤경에 처했을 때, 부주의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의견을 말했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소리였을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다른 사람이 당신을 칭찬했을 때, 이럴 때 스스로에게 한 말들을 노트에 적어보아라. 그만 좀 해. 넌 왜 그렇게 멍청하냐? 넌 항상 일을 망쳐.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다들 너 때문에 힘들어해. 넌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 네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들이야. 만약 이런 말들만을 떠올렸다면 그 말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다고 상상해 보아라. 과연 도움이 되는 말들인가?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아라. 오랜 기간 야근하며 피로감을 느끼는 것을 허용하는가?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것을 허용하는가? 가장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때로는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것을 허용하는가? 기념일을 잊어버리거나 가끔 배우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아니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죄책감이 들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처벌하는가? 당신이 지니고 있는 원칙과 기대를 2-3개씩 적어보아라. 스스로를 처벌한다면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당신의 평가는 얼마나 공정한지 생각해 보아라. 디저트를 거르는가? 더 열심히 일하는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가? 괜찮냐고 묻는 말들을 외면하는가? 과도하게 사과하고도 또 사과하는가?
주말 내내 집에서 일만 하는가? 어쩌면 마음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자신이 못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온갖 이유들을 생각해내고 쓸모없는 인간임을 증명하는 온갖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소환하고 자신이 실망시켰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자기 친절의 실천. 당신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기 바란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지금보다 덜 사랑하게 될 일은 없다. 그가 당신의 생일을 잊어도 만나기 직전에 약속을 취소해도 그 순간에는 실망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을 지금과 똑같이 사랑할 것이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무엇이 보이는가? 당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차려라. 심장이 더 빨리 뛰었는가? 홀가분함이 느껴졌는가? 소름이 돋았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 지금 이 순간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아라. 사랑의 기쁨을 만끽해 보아라. 그 사람에게로 향하는 사랑을 시각화하고 상대방이 그 사랑의 온기를 쬐게 하라. 이제 그 사람을 당신으로 바꾸어라. 사랑의 에너지를 받는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주의를 집중하려고 노력하되 주의가 분산되면 다시 연습으로 돌아오려 노력하라. 이 렌즈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기분이 어떤가? 당신이 주는 사랑을 본인이 받도록 허용할 수 있는가? 느낀 점과 반응을 적어보아라.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바라보다 보면 자기 친절을 어떤 방식으로 연습해야 할지 똑똑히 알게 된다. 괴로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해 보면 된다. 만약 그 사람이 자기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말에 동의하고 그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겠는가? 그가 스트레스와 불안에 압도당할 때 이겨내라고 더 노력하라고 말하겠는가? 그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고 있다면 호감을 줄 수 있도록 다르게 행동하라고 조언하겠는가?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그를 안아주고 걱정, 자기 의심 같은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반복해서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결함이 많은데 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어디 있냐고 대답할 것이다. 당신은 그를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해명할 필요도 없다. 사실 사랑도 하나의 가치이다. 당신에겐 사랑할 힘이 있다. 사랑은 목표보다도 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을 아름답게 물들인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의미 있는 하나의 선택이며 그를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당신의 통제권 안에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남을 대하듯 자신을 대함으로써 친절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편파적인 면이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가 대신 선택해 줄 수 있다면 자기 친절을 당신의 가치로 선택해 주고 싶다. 이리도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과거에 차단했던 세계와 교류하면서 환하게 삶을 꽃피운 사람들을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이다. 자기 친절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보았다. 자기 친절이 일으키는 변화는 진정 놀랍다. 자신을 사랑할 때 타인의 사랑 역시 받아들이고 그와 교감하게 된다. 냉혹한 자기 비판, 수치심, 죄책감은 현실의 반영이 아닌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의 산물임을 깨닫는 순간 완벽주의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로소 현재를 살고 자신을 위해 살 힘을 얻는다. 편파적인 우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기 친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지금껏 자기 친절을 주장한 것은 사치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다. 이성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자극하여 생산적인 목표를 위해 정신적,
육체적 행복을 희생하라고 유도할 때 그 시간, 에너지, 공간을 당신을 위해 쓰라고 독려하고 싶다. 자기 친절은 거창한 무언가일 필요가 없다. 아침 식사를 먹는 것일 수도 있고,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일 수도 있고, 자정이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일 수도 있다. 자기 친절은 간헐적으로 실행할 때보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실행할 때 더 도움이 된다. 자기 친절의 장점은 걱정하느라 혹은 지나간 일을 곱씹느라 허비한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진정성 있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 자기 친절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대하듯 바라보라.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 당신이 야외 활동에 가치를 두거나 모험을 떠나는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기 친절에 가치를 둘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이클 투히그와 클라리사 옹은 불안장애와 강박장애를 주로 연구하는 임상심리학자입니다. 완벽주의에 대해서는 직업적으로도 저자들 개인적인 삶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기에 많은 연구 끝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을 보면 스스로가 완벽주의 경향이 있음을 인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평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완벽주의 때문임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 듯합니다. 완벽주의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만약 내가 완벽해지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 와 같은 말들이 그것을 대표합니다. 즉, 완벽을 바라는 노력과 함께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완벽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자 주관적인 개념이며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 같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한 완벽주의는 혹독한 자기 비판으로 이어지며 자신의 존재를 낮추는 증거들을 선택적으로 수집해서 진실로 받아들이는 면이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많은 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 책은 그러한 완벽주의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삶의 주도권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때의 불편한 감정을 인지한다거나 자기를 비판하는 꼬리표를 인지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기 친절을 실천해 보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 개념들에 대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도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기에 좋았습니다. 저도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왜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 나갈 것인지가 명확히 그려졌습니다. 저는 특히나 실수를 하거나 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자기 비판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자기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조언이 가장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자기 친절은 어렵지 않은 것들이었는데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 다른 사람의 욕구보다 스스로의 욕구를 우선시한다. 괴로운 생각이나 느낌을 스스로에게 허용한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여유 있게 맛있는 식사를 한다와 같은 작은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솔루션은 자기 스스로에게 좀 더 허용적이고 편안함을 주며 현재를 만끽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왜 그렇게 나를 가혹하게 대했을까 반성하게 되며 앞으로는 나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무한히 사랑해 주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에 대한 해답을 친절하게 제시해주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